안녕하십니까.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. 오늘은 에듀푸어 파산 면책에 대한 것은 집을 대출받아 산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걸 말하고, 에듀푸어는 자녀 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, 쏟아부어가 늘어나서 겪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. 하우스푸어, 뭐 렌트푸어 용어였습니다. 이 사안을 놓고 보면 57년생 여자입니다. 접수는 2010년에 했거든요. 7월 13세죠. 접수했는데 파산 선고는 약 1년 6개월 후인 2012년 4월 24일 날 선고가 됐습니다. 관제인인 제가 조사를 해서 특별한 게 없다고 보고 7월 1일 날 폐지했습니다. 자, 그럼 접수부터 선고까지 왜 이렇게 1년, 약 2년 걸렸을까요? 거의 한 21개월 걸렸죠. 21개월. 2년이니까 2년에서 24개월에서 3개월 반이 왜 21개월이 걸렸을까요? 개인 채권자가 12명이라서 송달하는데, 보정명령 내고 송달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어려움, 이게 이제 예전 사건에 좀 문제였죠. 요즘은 신청하고서 무조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세 달 만에 30만 원 예납을 하고, 두 달 안에 면책이냐, 환가냐, 불허가냐, 취하냐, 대원 결정되죠. 사건의 어떤 그 구조를 잘 파악을 해보시기. 채무자는 결국은 세 30만 원에 삽니다. 얻어놓고 있어요. 자녀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. 2006년에서 2009년에 일용직 홈식품 코너 판매 아르바이트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. 60만 원. 가사도우미. 가사도우미도 시간 재면은 많이 못 벌죠. 채무자의 어떤 시기 및 원인, 핵심적인 건 뭐냐면 무리한 주택 구입 및 자녀 교육비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. 배우자는 57세. 일용직입니다. 배우자도 많이 못 벌어요. 학력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그나마 자들이 31살, 30살 고졸, 전문대졸 해서 큰 자녀가 회사원으로서 홈플러스 어디 근무하는 것 같아요. 조금씩 버는 거죠. 채무자 60만 원 벌고 한 100만 원 벌고 그래서 한 300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하고 빚이 1억 7천입니다. 채권자가 14명이죠. 개인 채권자가 12명이라 그랬죠. 은행은 두 군데이 안 돼요. 나머지는 다 개인 채권자예요. 아마 사채죠. 그 사람들한테 이리 빌리고 저리 빌리고 한 거죠. 금방 드러나죠. 가계소득을 적게 돼 있습니다.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 없고 5년 동안 채무자 명의 재산은, 자, 2009년도에 빌라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? 1억 5,974만 원에 강제 당했어요. 채권자가 다 가져갔죠. 이게 이제 하우스푸어라는 얘기예요.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결국은 이자 내다가 사업 실패라든가 그 과도한 빚을 떠안으니까 채권자들이 경매를 넣을 수밖에 없죠. 그러면 결국은 날립니다. 집을. 아까 말씀드린 세입자로. 이런 경우를 하우스푸어라고 합니다. 이제 배우자 재산으로서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. 포터 트럭. 중고 시세가 한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남편 건설 일용직을 다니시는 것 같아요. 공사장에 연장이라도 실으려면 트럭이라도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같아요. 부모는 재산은 없습니다. 그러면 자녀 재산, 큰딸, 딸 같아요. 아들이구나. 아들 직장 소득이 그래서 500만, 미미하죠. 어떤 은 상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2020년 2월 1일부터 새로운 조사 방식이 할 때 혼자만 보면은 사실은 판정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죠. 금방입니다. 하고 자녀들의 트럭 보증금, 남편 포터 900만 원, 아들 차량이 500만 원, 아들 보증금이 600만 원.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죠. 애들이 아주 연소하면 모를까 다 31, 29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채무자만 놓고 봐도 만약에 자녀들의 재산이 보증금이 3천 이상, 2천, 3천, 배우자의 차가 트럭이 아니라 그랜저 승용차다. 한 1,500 이상 됐다. 혹시 채무자가 차용하는 그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을 해서 자녀들 명 보증금이라든가 남편의 차를 팔 가능성도 이 당시에는 이거 이제 앞으로 이런 조사는 2월 1일부터는 좀 편해질 겁니다.
카드 및 사채 돌려막기에 결국은. 그래서 2004년 이후 카드 및 사채 채무가 아주 급증한 것은 아마 문서를 엄청나게 갖고 왔을 거예요. 이게 아마 거의 한 10cm 정도 두께 되는 그 문서 분량을 갖고 온 걸로 기억하는데, 카드하고 은행 거래 내역 조사를 해봤더니 7천만 원으로 주택자금을 구입했습니다. 2002년 7월에 카드 거래 내역 5년간 99년부터 2004년간 총 3억 8천을 사용했어요.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? 3억 8천 나누기 5 하면 1년에 거의 한 7천, 한 달에 5, 600씩 사용했죠. 엄청난 과소비죠. 사실은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도 있지만, 이자 뭐 이거 해봐야 얼마 합니까? 저금리 기조였죠. 이 당시에도. 지금보다는 약간 고금리지만 저금리로 진입을 해서 가격은 오르고 이자율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었죠. 이 카드 5,100만 원. 2005년에서 2006년에는 이제 점점 한도가 주니까 사용 금액이 어떻습니까? 이때는 평균 7천만 원. 7천만 원을 아마 온 가족이, 자녀들 2명하고, 자녀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, 전문대하고 고졸이지만 뭐 많이 교육비 같은 걸 많이 쓴 것 같아요. 점점 카드 내역이 줄어들죠. 그다음에 남편의 은행 거래 내역에 의할 때 2002년경 사채 4천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이 이제 확인됩니다. 이게 채권자 목록의 채권자 1차입니다. 결국은 이자도 엄청 줬을 거예요. 사채 이자. 지금은 2부만 해더라도 20%거든요. 월 2부니까 24%죠. 지연이자 12%죠, 지금. 그거 2배죠. 달러 일반 예금 금리가 뭐 2%, 1.6%? 그런 상황에서 20면은 24%. 엄청난 고율이죠, 사실은. 사채는 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영원할 거예요. 그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. 그래서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각종 카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, 아까 그 2002년부터 모든 거래 내역을 대략적으로 살펴도 소비만 했지 뭐 어디 은닉한 흔적은 없죠. 이런 게 차라리 편하죠. 깔끔하게 뭐 과소비든 어쨌든 한 거는 있고, 뭐 어디 다른 사람한테 수상한 흔적이 없으면 판정하기 쉽죠. 과도한 낭비로 면책 불허가를 시킬 수도 있지만, 낭비라는 건 참 상대적인 거죠. 이 당시에 19년부터 2005년까지 이 가족들의 어떤 삶에서 과연 그게 뭐나 낭비적 요소는 있죠. 사람이라면. 현재 애들, 자녀, 큰애들, 은행, FNA, 증권거래, 뭐 CMA 계좌 이런 것에 의하더라도 거액의 입출금이 없습니다. 합리적이에요. 770, 100. 몇 년간이에요? 7, 8, 9, 10, 11. 5년간 1600. 1년에 300만 원 정도 빼냐. 자녀분은 상당히 이제 규모 있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뜨거운 무섭구나. 소도 잡아먹죠.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특이점이 없어요. 3년간 총 1880만 원. 1년에 600, 한 달에 50 정도죠. 큰아들은 2009년부터 테스코 지점에 근무합니다. 홈플러스 테스코죠. 홈플러스 테스코. 연 16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. 원천징수 영수증,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도 하죠. 종 근로소득세. 그래서 2011년부터는 발령받아 또 빌라로 이사하면서 4,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, 이거 혹시 채무자가 은닉해 놓은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서 조사를 했지만, 아들도 뭡니까? 결국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에요. 다 대출이죠. 이거 요즘 많이 해주죠. 청년들도 그렇고 기존 가게들도 뭐 7천만 원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매덕도 해줍니다. 자동차도 이제 할부로 구입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전세지급, 요 전세자금 대출, 자동차 대출, 한국장학재단, 한국 대학 학자금. 요즘은 다 대학생들도 부잣집 아니면 학자금 융자를 받아야죠. 뭐 국가장학금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 미비하죠. 학자금 받아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빚이 한 2, 3천 생길 거예요. 바로 취업이라도 잘 되면 별거 아니죠. 금방 갚을 수 있죠. 근데 취업이 안 되죠. 또 알바 정도, 아르바이트를 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청년 세대, 88만 원 세대라고 하죠.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. 88만 원 세대 나온 이야기는 벌써 10년도 더 됐죠.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소득으로 상환한 것을 봐요. 한 150만 원 받아서 거리면서 갚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다른 자녀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1600에서 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변제하고 있어요. 이 아들들 둘이
집안의 기둥이죠, 사실상. 아마 따로따로는 살겠지만 본인들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하고 남편분은 보증금 500에 월세를 하는 거죠. 그나마 파산 면책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홀가분 하죠. 법적으로. 채권 추심이 금지되고 면책이 되는 거니까. 조세나 이런 거 빼고. 다만 그 이후의 어떤 삶이 여전히 또 버겁죠. 생존을 위해서는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가 보면 또 몸도 아프고 살아가다 보면 소비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때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? 2013년이 14년이든 35, 33, 2, 3년 후에 만약에 결혼했다. 그럼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아버님 입장에선. 뭐래도 해줘야지라고 결혼 자금으로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또 아마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책 받고 2012년에 받고 그 이후에 뭔가 또 대출을 받거나 궁리를 할 수밖에 없죠.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. 그러다 보면 다시 또 7년 만에 파산 면책 두 번째 들어오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. 아주 뭐 흔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두 번 파산에 들어오는 사람도 한 기수에 제가 한 19명 정도 수사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카드 및 사채를 사입하여 과도한 소비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게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뭡니까? 주택자금 구입 아까 7천만 원 얘기했죠 2002년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비 필요 없죠. 일단 중고등학교 때 쏟아붓잖아요. 엄마 부모 입장에서 다 소비했죠. 근데 결국은 타인 명의로 은닉한 흔적 넘어갔죠. 넘어갔으면 뭐 볼 거 없잖아요. 여기 이제 이책이에요. 채무자님 명의 보험을 아들 명의로 변경하였다. 재산 은닉은 맞습니다. 이게 확인해 보니까 변경해봤자 43만 원에 불과해요. 결국은 이게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의심받을 짓을 한 거죠. 껍질을 만들어낸 겁니다. 그래서 꼬투리 잡아서 면책 불허가 판정을 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.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 안 삼습니다. 문제 안 삼아요. 보험이라는 것도 마지막 안전판이죠. 어려우신 분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 사건은 개인 채권자가 많아서 접수부터 선고시까지 1년 이상 약 21개월, 2년 정도 걸렸다. 그러나 파산 선고 후 3달 만에, 3달도 안 되죠. 2달 반 만에 면책을 받을 수 있었다. 거기에는 관제인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의 혐의를 벗겨준 거죠. 싹 조사하고 아들 카드 싹 조사하고 그 다음에 소득 싹 조사하고 아무것도 없더라. 다만 하우스푸하고 에듀푸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뭐 인생을 장담을 못하죠. 누구나 다 욕심이 있죠. 자녀들에 대한 교육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